안녕하세요. 칼국수 집을 운영하던 60대 여자입니다. 참,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몇 번을 주저했는지 몰라요. 그저 아무도 나라는 사람을 모르는 곳에서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싶어서 펜을 들었는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게 그리고 제 가족에게 닥쳤던 사건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삼국 유사에 나오는 대나무 숲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속이 조금이나마 편해지고 싶네요. 제게는 든든하고 늘 힘이 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지 아빠 닮아서 말수는 없지만 늘 가족이 우선이고 속이 깊은 큰아들과 삑삑거리긴 해도 살가운 작은 아들. 아들들은 세상에서 제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선물이나 다름이 없었죠. 남편과 함께 지방에서 식당 운영하면서 그리 풍족하게 키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특하게도 둘 다 서울서 대학 나와 지들 앞가림 할 수 있는 길 찾아갔네요. 큰아들은 건설회사 오래 다니더니 지 이름 건 인테리어 사무실 차려서 대표 소리 들으면서 일했고, 작은 아들은 자동차 서비스 센터 직원으로 오래 일했죠. 각자 지들 짝 찾아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도 낳아서 잘 사나 했는데 그 모든 게 일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지 저는 차마 상상도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3년 정도 연애한 아가씨와 결혼했어요. 제 큰며느리는 일반 회사에 다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참 참하다, 며느리 삼고 싶다 할 정도로 인상이 좋았었죠. 왜 볼이 뽀얗고 탐스러워서 금방 그림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 큰며느리가 그랬네요. 목소리도 어찌나 나긋나긋하고 고운지 싹싹하고 예의도 발라서 처음 큰며느리가 큰아들 손잡고 제 식당에 찾아왔을 때 바로 아, 됐다, 됐어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경수 씨가 어머님 음식 솜씨 자랑을 엄청 많이 해서 늘 궁금했는데 진짜 자랑할 만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아유, 국수가 거기서 거기지. 서울에도 이만한 맛 나는 국수 천지 빼깔이잖아. 아니에요. 어머님 국수 손으로 직접 반죽해서 만드시잖아요. 요새는 기계로 뽑는 데가 많아서 어머님처럼 칼로 반죽 툭툭 썰어서 하는 곳 얼마 없어요.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기계로 뽑기도 해서 기계가 뽑은 건지 아니면 진짜 손으로 썬 건지 구분이 안 간다니까요. 어떻게든 제게 잘 보이려고 칭찬을 해주려는 것이 눈에 보여서 더 예쁘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수줍게 혹시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냐고 제게 물었을 때는 평생 원 없이 국수 배부르게 먹여주고 싶었네요. 경상도가 고향이라서 부모님께서도 지방에 계신다는 큰며느리. 제게 부모님 사는 곳이 멀어서 외로웠는데 시댁까지 지방이라서 너무 아쉽다고. 그래도 자주 어머님 얼굴 보러 오겠다고 하는 말에 빈말이라도 듣기 좋다고 많이 올 거 없이 너희나 잘 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럼 큰며느리는 괜히 어머님 아버님 얼굴 보러 오는 김에 국수 배 터지게 먹으려고 그런다고. 본인이 오는 날에는 육수를 넉넉히 끓여 놓으시라고 그러더군요. 큰아들 내가 결혼하고 2년 후에 작은 아들도 결혼할 상대를 데려왔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사람 상대하는 직업인 만큼 말도 참 잘하고 싹싹하고 밝은 기운이 나는 작은 며느리를 보고 참 제가 남편 복, 아들 복 거기다가 며느리 복까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참 의지를 많이 했죠. 아들만 둘이니 평생 남편까지 남자 셋 있는 집안에서 뭔지 모르게 적적하고 공감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있었거든요. 아마 집에서 홀로 여자인 분들은 제 기분이 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들들이 결혼한 후 만난 며느리들에게 위로받았습니다. 며느리들을 만나면 남편에게 서운했던 점, 그리고 남편이나 아들들에게 말해도 도무지 풀리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죠. 예,
너희 시아버지는 도통 이해를 못하더라.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저 이래저래 해라. 아니면 이렇게 해라 시키기만 하고 한 번을 그랬어. 아유 힘들었겠네 하고 넘어간 적이 없어요. 어머님, 남자들 원래 다 그래요. 경수 씨도 제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다고 하면 먼저 하는 말이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인사팀에 가서 문의해봐. 이렇게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준다니까요. 아니, 제가 그 방법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닌데 그냥 좀 위로가 우선이면 안 되냐고요. 걔가 누구 닮은 거겠니? 다 너희 시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지. 아유, 나는 그냥 우리 집 남자들만 이런 줄 알아서 답답해하는 내가 이상한 줄 알았다. 어머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공감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예, 혜미야. 너 경수가 또 그러면 경수한테 너 딱 네 아버지 닮았다고 해라. 그래서 네 어머니가 힘들게 사신 거라고 네 아버지 같은 짓 하지 말라 그래. 아이,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특히 저는 큰며느리에게 심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큰며느리가 야무지기도 하고 참 뭐든 지가 한다고 나서는 성격이라서 명절에 음식 만드는 것도 처음부터 척척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위치도 머릿속에 있어서 누가 음식을 잘못 두면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바로 가지런히 올바른 위치에 놓곤 했어요. 제가 너는 어찌 젊은 애가 이런 걸 잘 아냐 하니까 원래 어려서부터 부모님 도와서 제사상 준비를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어머님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르실걸요? 저희 부모님은 진짜 제사에 온 정성을 들이는 분들이라서 초등학생 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음식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시댁 오니까 이렇게 음식도 그때그때 먹고 싶은 걸로 올리시고 얼마나 편한데요. 또 저는 큰며느리가 약간 신기가 있는 건 아닐까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뭐 하나 생각만 하면 귀신같이 큰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TV를 보다가 산에 꽃이 흐드러지게 핀 걸 보고 아, 꽃 예쁘다. 시간 되면 구경하고 오면 좋겠네.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며칠 뒤에 큰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 주 주말에 저희 갈 테니까 다 같이 등산이나 가실래요? 그날 아버님이랑 식당 문 하루만 닫으세요. 얘가 그 먼 서울에서 내 마음을 읽었나 싶어서 너 혹시 무슨 꿈 꿨니? 하고 물어보면 며느리는 웃으면서 아니 요새 날씨가 좋으니까 어머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고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을 해주곤 했어요. 그렇게 큰며느리가 결정을 하면 너도 나도 다 따라갔습니다. 큰며느리가 막 목소리가 크고 무서운 성격은 아닌데 부드럽게 사람을 잘 다루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제 남편이 한 고집하는데 안 좋은 습관까지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물건을 못 버렸다는 겁니다. 아우, 지금 생각해도 참 아득하네요. 그 사람은 물건이 망가져서 못 쓰게 돼도 나중에 되면 다 쓸 일이 있다고 하면서 뭐든 마당 구석에 있는 창고에 쌓아뒀어요. 망가진 조명, 이가 나간 그릇, 선이 잘린 드라이기에 수평이 안 맞는 의자 탁자까지 아주 별의별 게 다 있었습니다. 창고에만 쌓아두면 다행이게요. 아예 집안까지 남편이 버리지 못하고 끼고 사는 잡동사니들로 그득그득한데 그 잡동사니를 해치운 게 바로 큰며느리였죠. 제가 남편의 잡동사니, 아니 말이 좋아 잡동사니지 쓰레기산이나 다름없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나중에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저 쓰레기들 사이에 파묻혀 살아야 하나 보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 후에 저희 집에 공기청정기를 사들고 온 거예요. 저야 아, 얘가 잡동사니에 쌓인 먼지들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알고 사왔구나 했는데 목적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왜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면서 실내 공기질이 안 좋으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아주 맹렬하게 돌아가잖아요. 빨리 거기 공기를 청정시키기 위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기계가 저희 집안에 들어왔으니 하루 24시간 내내 빨간불이 켜져서 웽웽웽 소음을 냈습니다. 이거 고장 난 거 아니야?
왜 계속 불이 들어와 있어? 소리도 시끄럽고. 절대 본인이 쌓아둔 쓰레기 더미 쌓인 먼지와 녹슬고 곰팡이 낀 냄새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남편은 큰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공기청정기가 고장난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큰며느리는 아버님, 그게 고장이 아니고 아버님 댁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기계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집안에 있는 아버님 물건들 좀 정리하면 덜 할 테니까 나중에 저랑 남편 내려가면 한번 싹 정리해요. 네? 그 후로 큰며느리는 남편에게 집안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집안에 쌓이는 먼지하고 오래된 물건에서 나오는 성분들이 얼마나 사람 몸에 안 좋은지 시간이 날 때마다 인터넷 기사나 글 같은 걸 가져와서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더 오래 사셔야 하는데 이러다가 정말 두 분 중 한 분이 폐병 나시겠어요. 저만 해도 사실 아버님 댁 오면 기침부터 난단 말이에요. 민호도 저번부터 재채기 계속하고 이러다가 우리 민호 자라면서 비염 생기겠어요. 아버님은 제가 민호 데리고 자주 안 와도 괜찮으세요? 그렇게 몇 차례 설득 끝에 남편은 큰며느리의 말에 넘어가 애지중지 끼고 살던 집안의 쓰레기들을 처분했습니다. 그날은 작은 아들네도 와서 다 같이 대청소를 했네요. 참 웃겼던 게 아무리 치울 생각이 들었어도 그 쓰레기 더미에 정이 같이 쌓였던 건지 큰아들네와 작은아들네가 버릴 쓰레기들 분류하고 있으면 남편이 틈에 끼어서 이건 안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건 진짜 쓸만한 것 같은데 하고 훈수를 뒀었어요. 그럼 큰며느리가 아주 앙칼지게 아버님 저랑 약속하셨죠? 이제 판단은 아버님이 아니라 어머님이랑 저희가 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어머님 이건 버릴까요? 버리는 게 좋겠죠? 라고 행여 시아버지 마음이 바뀔까 아주 빠르게 대청소를 마무리 지었어요. 애써 버린 것들 남편이 도로 주워올까 걱정이 됐는지 동네 고물상까지 가서 큰며느리가 저희 시아버지 오셔도 절대 이 물건들 도로 주시면 안 된다 라고 일러뒀더라고요. 그렇게 날이 갈수록 큰며느리가 저희 집안에 끼치는 영향력은 커져만 갔습니다. 5년 전 남편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도 큰며느리에게 의지를 많이 했어요. 저희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차마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늘 제 곁을 지켜줬던 사람이 사라지니 그 빈자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죠. 아들들도 지들 아버지를 참 따르고 존경했던 터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작은 아들은 정신을 놓기까지 했네요. 큰아들은 그래도 장남으로서 아버지 장례식하고 생명보험 문제 처리하기 바빴고 그때 저를 지탱해 주던 게 바로 큰며느리와 작은며느리였어요. 남편이 떠난 후로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게 바로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 이제 나 혼자 남았다는 공허함과 남편과 함께 운영한 식당, 이제 나 혼자 꾸려나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막막했죠. 물론 약한 소리 할 때가 아니란 걸 알지만 그저 무너져 내리고 싶었어요. 그때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큰아들하고 큰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제 집에 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큰아들이 제 걱정된다고 지 사무실도 잠시 비우고 내려와 있던 건데 어쨌든 곧 있으면 큰아들도 일 때문에 다시 서울로 가야 했죠. 근데 큰며느리가 한동안 저와 지낸다면서 서울에 큰아들과 손주만 보내는 겁니다. 혜미야, 너도 그냥 같이 가지 그랬어. 민호도 있는데. 민호는 애 아빠가 있는데 뭐 어때요? 한동안 어린이집 시간에 맞춰서 출퇴근 시간 조정한다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 사람 성격 아시잖아요. 이런 일 있으면 어디 동굴이라도 들어가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 그 김에 저는 집안일에서 벗어나서 어머님하고 같이 있어서 좋죠. 내일 모레부터는 식당 문 여신다고 했죠? 저도 같이 나가요.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며느리는 서울을 오고 가면서 저와 함께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식당 일도 같이 하고 정말 하루 종일 붙어 있었던 것 같네요. 급하게 서울에 내려가야 할 일이 생기면 주말에 작은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서
아직 어머님이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시니까 동서가 와서 좀 있어줘라라고 하는 전화 통화를 몰래 들었을 땐 참 저를 어떻게 해서든 챙겨주려는 그 마음이 고마워 눈물도 났습니다. 그랬기에 더 저는 제게 일어난 일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던 큰며느리가 제게 그리고 제 가족에게 지워지지 않는 충격적인 상처를 입히고 있었다는 게 말입니다. 큰아들이 결혼하고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첫 손주는 곧 있으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큰며느리는 애가 곧 학교에 들어가니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회사를 알아보더니 금세 취직을 했죠. 처음에는 나이도 먹었고 그 전에 회사 다니던 경력도 인정이 안 될 만큼 시간이 흘러서 자신이 없다고 하더니 몇 번 면접을 보러 다니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부터 가족들끼리 모여 축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어요. 큰며느리가 취직을 하니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얼굴 보거나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됐는데 오히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애들이 바쁘면 열심히 사는 증거이니 다 좋게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원래 시댁이 멀면 먼 대로 얼굴 자주 보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이때까지 자주 얼굴 비춰줬던 것에 감사해야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큰아들의 생일이 다가오더군요. 직접 가서 해주지 못해도 아침 일찍 저도 소고기 넣고 미역국 끓여서 먹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는 겁니다. 근래 연락이 안 되긴 했어서 일이 많은가 보다 했네요. 큰아들 사무실은 큰아들이 대표이긴 해도 직원도 몇 없어서 하는 일이 잡다한 것까지 많았거든요. 원래도 일이 많으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집에 갈 시간도 없는 애라 그날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생일에 일에 지쳐서 지 생일인지도 잊었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큰며느리에게 했는데 큰며느리까지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단순히 새 직장에 다니느라 얘도 바쁘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둘 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넘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작은 며느리에게 혹시 네 형님하고 요새 연락되냐고 하니까 큰며느리가 회사 다닌 후로는 자주 연락은 못했다고 하더군요. 큰아들네와 연락이 안 된 지 2주째 되던 날 큰며느리의 전화기는 꺼져 있기 시작했고 저는 며칠 악몽을 꿨습니다. 사람이 그냥 개꿈이라고 넘기고 갈 수 있는 것도 괜히 미심쩍은 상황에서는 그 꿈 생각이 나면서 불길한 기분이 들잖아요.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준아, 너 네 형이랑 요새 만났니? 아니 연락한 적 있어? 네? 갑자기 형은 왜요? 뭐 엄마한테 형이 전화했어요? 아니 전화를 안 받아서 문제지. 네 형 벌써 2주 동안 내 연락을 안 받는다. 네 형수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내가 내일이라도 서울집으로 가서 아 엄마 오실 거 없어요. 오지 마세요. 왜? 왜 오지 말래? 경준이 너 뭐 아는 거지? 그치? 네 형 지금 어디 있냐? 작은 아들은 한동안 뜸을 들였습니다. 휴대전화 너머 작은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걱정하시지 말지 라고 중얼거리다가 작은 아들은 마침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형 사무실 접었어요. 몇 주 됐어요. 뭐? 아니 잘만 하던 사무실을 왜 갑자기 접어? 뭐 돈 문제니? 돈이 없대?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왜 몇 년 동안 해오던 일을 하루아침에 접어? 지 아빠 보험금 나온 것도 아직 그대로 있는데. 형 성격 아시잖아요. 형이 누구한테 손 벌릴 사람이에요? 그것도 가족한테. 절대 못하죠. 그리고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형이 계속 일에 집중을 못했어요. 시공업체랑도 갈등이 많았고 공사 날짜도 있고 미팅 펑크 내고 좀 그래서 평판에 문제도 생겼어요. 그 업계가 좁아서 원래 있던 예약도 줄줄이 밀리다가 취소되기도 했고 아무튼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엄마. 아니 그럼 뭔데 그래. 뭐 때문에 네 형이 일을 그렇게 해서 사무실까지 문을 닫어.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뭔데 작은 아들이 이렇게 말을 안 해주는지. 분명 큰일이 일어난 건데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당장 무슨 일인지 알고 싶은데 또 진실을 알기가 무섭기도 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저는 한참 재촉을 하다가 가만히 작은 아들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끝내 작은 아들이 제게 계속 미뤄뒀던 진실을 말했고 차라리 이 모든 게 근래에 제가 꾸던 악몽이길 바랬죠. 민호가, 민호가요, 엄마. 형 아들이 아니래요. 형이 지금까지 남의 아들 키우고 있었던 거래요. 작은 아들은 큰아들이 한창 일에 집중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만나 술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보기에도 큰아들의 상태가 영 아니라서 형에게 뭐 고민 있냐 다 말해라 들어주겠다고 말했고 그 자리에서 큰아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전부터 큰며느리와 자주 다투기 시작했는데 싸우다가 큰며느리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도 애 없었으면 당신이랑 벌써 이혼했어. 나 혼자 나 키우기 무서워서 답답한 남자라도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산 거지. 그때 애 아빠가 나 받아줬으면 당신이랑은 한 지붕 아래서 살지도 않았을 거라고. 큰아들은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애 아빠가 안 받아줘서 나랑 산다고? 내가 애 아빠인데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고 한참을 멍하게 있다고 해요. 아무리 싸우다가 홧김에 한 소리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큰며느리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정확하게 말해라고 추궁을 했지만 큰며느리는 갑자기 당신이 잘못 들은 거라고 생사람 잡지 말라고 하면서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의심을 거두지 못한 큰아들은 끝내 큰며느리에게 친자 검사를 하자고 말했고 싫다고 고집을 부리던 큰며느리는 만약 손주가 진짜 큰아들의 아들이 맞다면 전 재산을 위자료로 주고 이혼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나를 의심하는 사람과는 더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요. 큰아들은 작은아들에게 이혼하는 건 두렵지 않다. 차라리 애엄마가 바람이 난 거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다. 이혼보다도 민호가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를 보게 될까 그게 무섭다고 말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큰아들이 손주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제가 아들들을 금지옥엽 키운 것처럼 큰아들 또한 지 자식을 금지옥엽 키운 걸 너무 잘 알거든요. 큰 충격을 받고 일에도 집중 못하다가 끝내 사무실까지 망하게 된 큰아들이 걱정돼서 저는 다음날 바로 서울로 갔습니다. 큰아들 집으로 찾아가서 얼굴을 봐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두들겨도 주말 아침에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전화는 이미 받지 않을 게 뻔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 문 앞에서 큰아들에게 걸고 그리고 큰며느리에게 걸었어요. 그때 여보세요? 며칠 만에 듣는 목소리인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큰며느리였어요. 저는 예상과 다르게 휴대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놀라 입만 뻐끔거리다가 막혀있던 목소리를 냈어요. 여보세요? 너 지금 어디니? 이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 그 말 하려고 전화 받은 거예요. 뭐? 너 지금 나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야? 이 사다를 내놓고 몇 년 동안 우리 가족을 그렇게 뻔뻔하게 속여놓고 그러니까 속인 게 미안해서 지금까지 잘해드렸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이 뻔뻔한 거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이미 지난 일 때문에 열내지 마시고 신경 끄고 없던 일인 척 하고 사세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요. 솔직히 그때는 제가 전화 통화를 한 사람이 큰며느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면 바로 믿었을 겁니다. 도무지 얘가 정말 내가 알던 걔가 맞나 뭐가 진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통화가 종료된 전화기를 붙들고 한동안 열리지 않는 집 현관문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큰아들네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었는데
나중에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나온 앞집 사람에게 듣기로는 큰아들이나 큰며느리를 못 본지 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둘이 싸우는 소리 때문에 아파트에 민원이 많았고 소음 문제로 방송도 꽤 했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래도 네 형하고 형수 둘 다 올해 집을 비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일단 거기 있지 말고 본인 집으로 가 있으라고 말했고 저는 작은 며느리와 작은 손주가 있는 집으로 가서 숨을 돌렸어요. 작은 아들은 본인이 알아서 경찰서에 실종 접수를 할 테니 제게 너무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형이 애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엄마, 나도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형 사무실 근처랑 형이 자주 가던 동네 중심으로 형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여 나쁜 생각 하지 마세요. 맞아요, 어머님. 이 사람 아주버님 찾는다고 요새 몇 시간씩 돌아다니느라 늦게 들어오고 있어요. 분명 조금 있으면 아주버님이 먼저 나타나실 거예요. 원래 성격이 그러시다면서요. 맞아요. 형 무슨 일만 있으면 어디 가서 숨고 혼자 시간 보내더고 그러잖아요. 엄마, 일단 오늘은 주무시고 가세요. 오늘만 아니라 어머님 혼자 계시기 좀 그러시면 며칠 저희랑 지내세요. 수민이도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좋아하니까요.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더 있다가라고 말해줬지만 그때 작은 며느리가 둘째 손주를 임신 중이었거든요. 행여 불편할까 신경도 쓰여서 저는 하루만 신세지고 가겠다고 말한 뒤에 다음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경찰에 실종 접수를 하면 된다고 했지만 실종 접수를 하고 며칠 뒤 경찰에서는 실망스러운 답변만 돌아왔었습니다. 큰아들이 일부러 연락을 피하다가 기지국에 남겨진 기록으로 봤을 때 휴대폰을 끄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실종이 아닌 잠적으로 추정이 된다고. 일단 먼저 나타나길 기다려보는 게 낫겠다는 아무런 해결책이 아닌 말뿐이었거든요. 작은 아들은 직접 큰아들을 찾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고 열쇠공을 불러서 큰아들 집 문까지 열어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는데 작은 아들이 문을 따고 들어간 큰아들 집에서 많은 흔적을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민 아빠 말로는 아무래도 형님이 급하게 짐을 싸고 나간 것 같았대요. 그리고 형님 물건들이랑 민호 물건들만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아주버님 말고 둘이서만 나간 것 같아 보였다고 그러고 또 안방에서 친자 검사 확인 결과지가 나왔는데 수민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아주버님은 그 내용 본 후에 사라지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 집안에서 발견된 친자 검사 확인 결과에는 예상했던 대로 손자가 큰아들의 친자가 아니라는 게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큰며느리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자를 데리고 도망을 친 거고 큰아들은 그 결과를 홀로 확인한 뒤 조용히 사라진 거죠. 큰아들이 사라진 뒤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자지 못했어요. 잠이 들다가도 소스라치며 놀라 행여 큰아들이 제게 연락을 하진 않았을까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작은 아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나 형수 찾았어요. 작은 아들은 형 집에 들어간 날 형수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는 단서 같은 게 있을까 해서 하루 종일 집을 뒤졌다고 합니다. 이미 큰며느리의 친정도 가봤지만 큰며느리는 그곳에도 없었고 사부인과 사돈 어른도 큰며느리의 행방을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작은 아들은 그날 집에서 친자 검사 결과지와 함께 명함 하나를 발견했었다고 하네요. 큰며느리가 놓고 간 가방에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큰며느리가 새로 취직한 회사 같다고 하더군요. 큰며느리는 취직 후에 회사가 너무 작고 유명하지도 않다고 부끄럽다고 가족들에게 상호명을 정확히 말을 안 해줬었거든요. 그냥 어느 동네에만 있다, 뭐 하는 회사다 라는 말만 했었고요. 명함에 나온 회사명을 본 작은 아들은 바로 적힌 주소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소에 표시된 건물에서 나오는 큰며느리를 발견했고 큰며느리가 그 회사에 다니는 걸 확인하자마자 심부름 업체를 알아보고
큰며느리 뒷조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작은 아들은 가족이 된 후로부터 우리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쳐온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집 나간 후 뭐하고 사는 건지 확인을 해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심부름 업체가 며칠 큰며느리를 따라다니며 조사한 결과 큰며느리는 다니던 회사 상사와 불륜 중이었습니다. 부장이라는 인간이었는데 유부남의 큰며느리보다 9살이나 많더군요. 저와 작은 아들은 그 부장이란 놈이 손자의 친부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심부름센터 직원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터라 그 부분까지 알아낼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둘이 만난 건 큰며느리가 그 회사에 취직을 하기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쉽게 취직된다고 했어. 아무리 소규모의 직원 수가 20명이 안 돼도 7년을 넘게 일 안 하던 사람이 면접 보자마자 붙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 상간남한테 붙어서 취직한 거잖아, 딱. 작은 아들은 이를 부득부득 갈며 말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알게 된 사실에 너무나 화가 났지만 그때는 혹시 큰아들도 큰며느리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걱정부터 됐어요. 끼고 산 자식이 본인 자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거기다가 아내의 불륜 사실까지 알았으면 어떻게 하나, 그 고통을 혼자 어떻게 지나 하는 생각에 제 속은 더욱 문드러졌죠. 그렇게 큰아들을 실종 신고하고 석 달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평일 오후에 작은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형 찾았어요. 근데 형이 집에 가려고 하질 않아요. 엄마가 와서 좀 말려줘야 되겠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서울로 갔습니다. 드디어 그렇게나 찾고 기다리던 큰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차가 아닌 맨 다리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었고 동시에 무서웠어요. 큰아들이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말입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큰아들은 스쳐 지나가며 몰라볼 정도로 야위었고 엉망인 몰골이었어요. 수염은 집을 나간 내내 깎지 않았는지 덥수룩하니 자라 있었고 머리도 덥수룩하고 무엇보다 살하고 근육이 다 빠져서 눈이 퀭해 보였습니다. 내 아들이 아닌 그런 기분이었어요. 큰아들은 몇 달 동안 서울 지하철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근데 다른 노숙자들과 시비가 걸렸고 경찰이 출동 후 큰아들의 신원을 조회해 본 결과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작은 아들에게 연락을 해준 거죠. 노숙자 생활이라니. 집도 가족도 다 있는 녀석이 왜 그런 생활을 자처했는지, 얼마나 상심이 크고 충격이 크면 그랬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퀭하니 눈에 초점도 없고 저를 바라보지도 않는 큰아들에게 매달려 하염없이 울었어요. 됐어. 집에 왔으면 됐다. 그럼 된 거야. 아이고, 경수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외로웠어. 엄마가 다 미안하다. 미안해. 큰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후에도 마음을 열지 않고 계속 나가려고 했어요. 작은 아들이 말리면 본인은 나가야 된다고, 우리 아들 찾아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큰아들 집에 함께 있으면서 큰아들을 감시할 수밖에 없었죠. 작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오면 그때 눈을 붙이고 큰아들과 둘만 있으면 잠도 안 자고 버텼습니다. 제발 큰아들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간절하게 빌면서 말입니다. 작은 며느리가 말하길 큰아들을 며칠 살펴보니 아무래도 이번에 겪은 큰 충격으로 잠깐 정신이 퇴행한 것 같다고, 그럴 때는 예전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 집에 있는 가족 사진을 찾았습니다. 늘 가족이 우선이고 가족을 소중히 여겼기에 집에 제 사진도 죽은 남편 사진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큰아들에게 저와 찍은 사진, 지 아빠와 찍은 사진, 동생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경수야, 이거 보이냐? 네 아버지.
네 아버지잖아. 네 아버지가 너 낳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너 모르지? 본인 눈썹이랑 붕어빵이라고 하루 종일 네 눈썹만 만지던 양반이야. 그리고 이거 네 동생 경준이랑 마당에서 고무풀 만들어 놓고 찍은 사진이잖아. 기억나냐? 경준이가 고무풀에 구멍 내서 수영 못한다고 막 우니까 네가 큰 다라이 가져와서 거기다가 물 채워놓고 경준이랑 놀았잖아. 저는 사진들을 천천히 보여주며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이게 네 가족이야. 우리가 진짜 네 가족이라고. 그리고 큰아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큰아들과 큰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나온 사진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저게 네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네 진짜 가족이라고. 가짜였던 거 계속 생각하면 뭐하니? 눈앞에 진짜가 있는데 왜 미련을 가져? 그만하자 경수야. 저거 네 가족 아니었어. 네 가족이었던 적 한 번도 없으면서 그저 너 이용하고 속인 거라고. 그러니까 미련 접어버려. 너한테는 진짜 네 가족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자고. 그 후로 저는 큰며느리와 손자가 나온 사진은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을 시켜서 제 집에서 가족 앨범을 모조리 가져오라고 했어요. 사진 하나 없이 휑해진 큰아들 집을 저와 남편,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가 나온 사진들을 액자에 넣어 진열했고 큰아들에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시시때때로 상기시켜줬습니다. 다행히 큰아들은 점차 말수가 늘기 시작했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게 이런 말을 했죠. 엄마, 사실 그 사람하고 이혼하는 거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 사람 바람 피우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뭐? 너 그걸 알고서 참고 있던 거야? 아니, 그런 미련한 짓을 도대체 왜 했어? 민호가 있으니까. 저는 정말 민호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민호도 내 자식이 아니라니. 살아서 뭐하나. 예전 기억만 나는 이 집에 저 혼자 있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나갔어요.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말한 큰아들은 점점 상태가 좋아지더니 이제 나가서 산책도 하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인 내 아들은 산책에 나가는 것조차 저렇게 몇 주 만에 해낼 만큼 힘든데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인간들은 회사에서 만나 히덕거릴 거라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네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든 원흉을 내 손으로 치욕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죠. 연우야, 경준이가 가지고 있는 그 명함 혹시 어디 있는 줄 아니? 명함이요? 아, 그 형님이 만난다는 그 사람 명함이요? 그건 갑자기 왜? 내가 도무지 가만히 못 있겠어서 가서 두 연놈 얼굴에 똥물이라도 뿌리고 오려고 그런다. 처음에 작은 며느리는 저를 말렸습니다. 가지 마시라고. 가서 오히려 무슨 일 당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물러나지 않고 그냥 회사 주소만 알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이러다 정말 속이 뒤집어질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는 그럼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너 배가 그렇게 부른 애가 가긴 어딜 가. 안 도와줘도 되니까 경준이한테나 말하지 말어라. 그 녀석 나 말릴 게 뻔해. 거길 어떻게 어머님 혼자 보내요. 저도 같이 가요. 어머님 혼자 가실 생각이면 저 남편한테 사실대로 다 말할 테니까 선택하세요. 제 작은 며느리도 한 고집하죠. 저만큼이나 물러서질 않는 작은 며느리 덕에 저는 둘이서 함께 큰 며느리가 본인의 바람 상대와 함께 다니는 회사로 쳐들어갔어요. 직접 가보니 확실히 규모가 작더군요. 작은 건물 한 층의 절반을 사무실로 쓰는 것 같았는데 소규모라 그런지 뭐 앞에 누가 막고 할 거 없이 너무나 쉽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자마자 사무실 한가운데서 소리를 쳤어요. 여기
김동식 부장이 누구요?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저를 쳐다보더군요. 근데 누구 하나 김동식 부장이 어디 있다고 아니면 내가 김동식 부장이라고 나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더 크게 외쳤어요. 여기 김동식 부장 나오라니까. 김동식 부장이 누구야? 그러니까 저 한 구석에서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하나가 일어서서 손을 가만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그 남자 옆에 새하얗게 질린 낯익은 얼굴도 보였습니다. 제가 김동식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 댁이 김동식이야? 어머, 저기 서혜미도 보이네. 회사에서도 둘이 꼭 붙어 있구나. 그러니 정분이 날 수밖에. 저는 김동식이라는 남자 옆에 선 큰며느리가 입술을 잘근잘근 깨무는 걸 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서 있는 김동식 부장이 그 옆에 있는 서혜미란 인간하고 무슨 관계인지 아시나요? 저기, 잠깐만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여기 경찰 좀 불러줘. 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아는 남자는 불이 났게 제 앞으로 와서 저를 말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뒤에 있던 작은 며느리가 부푼 배를 들이밀면서 남자를 저지했어요. 그 덕에 저는 막히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죠. 지도 눈치가 있으니 무슨 말을 할지 아나 보네요. 여기 김동식 부장이 저기 있는 제 큰며느리 서혜미하고 눈이 맞아서 지금 한 가정이 제 아들의 정신이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이라고요, 저 둘이. 그리고 가방 안에 있는 사진을 꺼내 사무실 바닥에 뿌렸습니다. 그건 작은 아들이 심부름 업체에서 받은 큰며느리가 김동식 부장과 미래를 나누는 장면이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마치 과자를 바닥에 뿌렸을 때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멀찍이 구경만 하던 큰며느리가 재빠르게 와서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줍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가 그런 큰며느리를 밀치고 손에서 사진을 빼앗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 뭐 하는 짓이야? 그거 빨리 이리 줘. 누구 줘라고 이걸 줘? 그리고 나 동서라고 부르지 마. 너 같은 거 이제 형님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우리 가족이라고도 생각도 안 해. 작은 며느리는 뺏은 사진들을 구경꾼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시 던졌고 큰 며느리는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그 사진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같은 사무실 직원들 손에는 하나같이 제가 뿌린 사진들이 들려 있었고 큰 며느리는 이제 울음까지 터뜨리면서 그 사진을 사람들 손에서 마구잡이로 가져가기 시작했죠.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제가 이제 신경 끄라고 잊으라고 했잖아요. 야 이거사, 너 같으면 네 자식 가슴에 대못 박은 인간 그냥 둘 수 있겠니?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내 아들한테 친자식 아닌 애 친자식이라고 속여서 키우게 해놓고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나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 언성을 높여. 다 자업자득이다 이거사. 너 지금 몇 년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아니지. 아직 다 거두려면 멀었다. 네 년이 저지른 일이 아주 악독해서 아직 받을 벌이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기대해. 주변에서 술렁거리면서 친자식이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설마 남편의 아닌 애 낳아서 지금까지 같이 키운 거야? 그럼 애는 부장님 애야? 부장님 이미 애만 셋이잖아. 라고 큰며느리와 부장이란 놈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수근거리는 게 제 귀에도 똑똑히 들렸어요. 그곳은 아비규환, 제 폭로로 인해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끝내 사무실 대표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하고 작은 며느리를 본인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옆에서 부장이라는 놈과 큰며느리가 아니라고 오해라고 울부짖더군요. 근데 그게 남의 눈에도 한심하게 보였는지 사무실 대표가 탁자에 있던 사진 하나를 들면서 이게 있는데도 그래? 조용히 좀 해! 라고 하더군요. 대표는 제게 오늘 일은 회사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처리를 할 테니 더 이상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 목적을 달성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미련 없이 그 사무실을 떠났어요. 하지만 저보다도 작은 며느리가 그렇게 분이 안 풀렸나 봐요. 매일 그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됐냐, 그 2명 잘렸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2명이 해고를 당하길 바랐는데 지들도 낯짝이 있는지 알아서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각자 가정이 있는 주제에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 바람이나 피우는 것들이 회사에서 개망신 당하고 나서 일을 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 후 정신적으로 좀 회복을 한 큰아들은 큰며느리에게 이혼 소송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했어요. 처음부터 큰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애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속인 거라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변호사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큰아들이 지금껏 본인 아이라고 믿고 손자를 위해 썼던 양육비를 큰며느리에게 반환받기 위해 건 소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아들도 그래도 본인은 정말 아들이 본인의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쓴 돈들인데 돌려받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고민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본인을 속이고 크나큰 상처를 준 큰며느리를 벌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에 단호하게 결심을 내리고 소송을 진행하게 된 거죠. 물론 그 부장이란 놈에게도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요. 아, 회사를 그만뒀으니 부장도 뭣도 아니겠군요. 이혼 소송은 이미 끝나고 큰아들은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신청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변호사가 이것도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안심하고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돈보다도 그저 큰아들의 회복이 우선이었죠. 물론 큰아들은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살도 붙었고 주기적으로 운동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저도 잠시 식당 문을 닫고 한동안 큰아들 집에서 지내면서 그런 큰아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새롭게 일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저 큰아들이 다시 웃음을 찾아가는 것만 봐도 마음이 놓여요. 그 사건이 터진 후에는 정말 다시는 제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 웃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아들의 행복을 영영 잃을까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다행히 아들은 누가 정말 본인의 가족인지 알고 인정을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참 사람 마음이 신기한 게 큰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저는 제 친손자가 아니었던 그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오랫동안 제 손자라고 믿었었고 그만큼 예뻐해서 당연하기도 하지만 저는 제 전 며느리가 미워서라도 그 아이 생각이 안 날 거라고 그 아이도 똑같이 미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저 잘 지냈으면 좋겠고 애가 무슨 죄가 있나 부디 그런 엄마 아래서 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래서 정이 무섭다고 하나 봐요. 정이 무서운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큰아들이 당한 사건과 상처가 말끔하게 낫고 큰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옆에서 애미로서 가족으로서 힘을 주는 일밖에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제 아들 곁을 지켜주고 싶어요. 오늘은 후련하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염치 없지만 여러분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말도 듣고 싶습니다. 잘 될 거라고 걱정 말라고 말해주는 응원의 힘이 부디 저와 제 아들에게도 닿고 또 효과가 있길 바라면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또 응원을 보내주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든 행운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